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다입니다. 제가 지금 PSW 비자를 신청 완료하고 비자 결과를 기다리면서 호텔에 머무르는 중인데 제 목소리가 조금 작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한 달 정도 전에 한국으로 석사 졸업장이 배달이 왔어요. 마케팅 석사 디스팅션으로 졸업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국 유학 또는 영국에서의 진로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해요. 주한 영국문화원 아시죠, 여러분? 영국문화원에서 오는 25일, 26일에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영국 대학교랑 대학원 지원 방법, 비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영국에 석박사 하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들을 수 있고요. 또 학업, 구직부터 경쟁력 있는 영문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까지 공유해드린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기회겠죠.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시더라도 웨비나 뭔지 아시죠, 여러분? 누구나 온라인으로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석사 성적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좀 한국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 한국은 경쟁 사회라고 하죠. 본인이 같이 공부하는 반 친구들보다 이제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 뭐 반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A를 A 등급이라던가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상대평가적인 성향이 많은데 이제 영국 석사의 경우에는 절대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반 친구들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이 본인이 이제 괜찮은 글을 써서 성적을 잘 받았다 하면은 잘하면 다 잘 줍니다. 근데 이제 잘 하기가 쉽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한국도 절대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서로 이제 좀 경쟁 심리 없이 서로 도와주면서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죠. 석사 성적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이상 받았다. 50점 이하는 페일입니다. 50점 이하는 아예 페일이라 아마 다시 리시트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그잼을 치러야 되는 경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열심히만 하면은 그 레퍼런싱 잘 올바르게 하고 웬만하면 페일은 안 준다고 들었어요. 네, 50점부터 60점까지는 패스, 그리고 60점부터 70점까지는 메리트, 그리고 70점 이상은 다 이제 디스팅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70점을 받으나 98점을 받으나 사실 같은 등급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70점이 약간 넘는 성적으로 디스팅션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80점, 90점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팅션으로 졸업장을 받은 기념으로 오늘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본 구조를 따라가면서 인용 바르게 하시고 문법적으로 큰 오류가 많지 않다 하시면 저는 이제 메리트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도 잘 쓰여진 글이고 이제 되게 명확하게 잘 쓰여진 글이다 하면은 디스팅션을 받으실 수 있겠죠, 물론. 첫 번째로는 충분한 자료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몇 개의 소스를 써라 이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해도 웬만하면 되게 풍부한 자료를 써서 쓰여진 글이 많은 자료를 인용해서 쓰여진 글이 아무래도 좀 더 타당성과 논리성이 있다고 이제 간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론 레퍼런싱을 올바르게 해야겠죠. 이게 사실 뭐 짜잘짜잘하게 뭐 형식이 약간 틀렸다 한다고 해서 뭐 페일을 바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럴 줄 좀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바로 페일 주실 줄 알고. 근데 조금 형식에 어긋나게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해도 교수님들 그런 걸로 바로 페일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 쓰면서
그 아이디어가 자기 것인 마냥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아예 언급을 안 했다.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 이제 그거는 표절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표절의 경우에는 이제 페일은 물론이고 뭐 아예 학교에서 정학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이거는 안 하면 안 좋은, 그러니까 해서 좋은 거라기보다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인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유를,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인용이랑 좀 이제 충분한 자료 수집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충분한 뒷받침 근거가 되게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약간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근거에 뒷받침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수님들도 얘기해요.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없다고 얘기하고 뭐 이게 답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데 A면 왜 A고 B면 왜 B고 C면 왜 C인지 이제 본인의 나름대로, 또 그 이유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이 합리화를 할 수 있으면 항상 틀린 답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 교수님이 너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 했을 때 줄 수 있는 답이 없다 하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비슷하게 이제 충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자료에 뒷받침해서 주장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석사에 있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던 뭐 논문을 쓰는 데 있던 정말 어디에든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규칙입니다. 네 번째는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보통. 서론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은 얘기를 본론에서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본론에서 내가 펼치고 싶은 주장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자료 수집을 하고 내가 써야 되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이제 좀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에세이를 구성을 해야겠다. 그런데 처음에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본론에서 서론에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이론을 갑자기 꺼낸다던가, 그럼 조금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혼란이 오겠죠. 얘는 앞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좀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나는 이미 결론이 나왔다 하시면 그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조건 앞에서 이미 명시가 돼야 됩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좋은 점수를 위해서는 앞에서 웬만하면 다 약간 언지를 주고 거기서 이제 디벨롭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 문단에서는 하나의 주제만 다루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라이팅 첨삭 받으면서 이제 저도 지적을 당한 부분인데, 이제 문단을 이제 보기 좋게 나누잖아요. 이제 글 전체가 한 문단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나름 여러분들 기준대로 이렇게 문단을 나누겠죠. 이제 한 문단에 너무 많은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넣게 되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좀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이테이션 할 때도 인용을 하실 때도 만약에 A라는 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단에 A의 생각을 뭐 예를 들어서 A가 한 말 중에 하나를 넣었다고 쳐봐요. 다음 문단에 A를 다시 인용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튜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저자를 서로 다른 문단에 여러 번 언급하기보다 웬만하면 한 저자의 생각은 웬만하면 한 문단에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을 요약을 해서 넣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딱 한 번만 그 저자를 명시를 하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도 얘가 좀 이 저자의 글을 제대로 읽었구나,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제대로 패러프레이징 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고, 좀 또 이게 한 저자를 서로 다른 문단에 여러 번 인텍스트 사이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좀 같은 소스를 또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 얘가 그냥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단지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한 약간 그런 꼼수로 보일 수도 있고,
좀 깊게 읽지 않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아마 이런 걸 조금 더 피했으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문 인용하실 때 같은 저자는 반복해서 인용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레포트를 쓰다 보면은 글만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테이블이라던가 도표 이런 거를 좀 이제 서포트하는 이미 출판된 많은 서적이나 뭐 아티클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픽 요소를 많이 넣잖아요. 뭐 스태티스타나 이런 데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아티클에서 도표를 인용했다 하면은 이제 본인 글에서는 이제 뭐 이제 스태티스타는 피규어 1이 되고 이 도표가 피규어 2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가 처음부터 매겨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또 라이팅 튜터한테 받았던 지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피규어 1, 2 이거를 다 번호는 매겨놓고 막상 본문에서는 저는 그냥 독자들이 알아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알아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피규어 1이라는 걸 언급을 안 해줬어요. 그냥 딱 피규어 1 넣어놓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갔어요. 그냥 글은 글대로 쓰고 도표는 도표대로 넣고 그러면서 피규어 1은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이팅 튜터가 한 말이 예를 들어서 as shown in figure 1 아니면 as figure 1 depicts or describes 이런 식으로 약간 이 피규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넣었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글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가 이 도표를 왜 넣은 건지 도대체 글의 어떤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한 좀 혼선이 오기 때문에 각각의 피규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명시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저만의 꿀팁, 에세이 작성할 때 언제든지 적용되는 그런 꿀팁을 몇 가지 전수를 해드렸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웨비나 꼭 참석하셔서 원하시는 정보 다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제가 드린 좀 몇 가지 꿀팁들 잘 적용하셔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잘 적용하셔서 저처럼 네,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